Good afternoon. Uh,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AI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위기의 곡선을 좀 평편하게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발표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태성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성균관대학교의 백경란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오늘의 지정토론자인 박종화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 개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발표를 듣고 나서 박종화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저희 네 사이에서 질문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현장 청중은 없고 온라인으로만 이제 청중분들 참여를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한 박람회인데요. 제가 원래 이 모두 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오늘날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위해서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한국의 이런 비전 발언이 있었는데요. 본 세션에서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읽어보자면은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목표를 우리가 이 비전 하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세 번째 목표를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국이 이 지구 공동체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 세 번째 목표인데요. 바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공공의 선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또 불평등 해소, 특히나 헬스케어 부분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번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공공선이 우리 모두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위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AI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제가 준비한 모두 발언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발표자분들께서 개별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우리가 어떠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과학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뉴노멀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OECD 국가 관련해서 퍼포먼스 인덱스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본 장표처럼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구성 내용을 보면은 여러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건 안전 인덱스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건강보건 관련되는 척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그래프를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인덱스에서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이 인덱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는 리서치 그룹에서 만들었습니다. 뉴욕 콜롬비아에 있는 연구소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 국가들이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랭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1등을 하고 있는데요. 별로 놀라운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상위 12개국 안에 서구 선진국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그러면은 지난 9개월 동안 뭐를 잘했는지 몇 가지 짚고 싶습니다. 일단 스마트 테스팅, 그리고 이력 추적, 이동 추적 잘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격리 환자 치료 이런 것들을 잘했습니다. 제 관측한 바로는 한국은 이제까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틀도 잘 정비를 했고요. 특히나 2015년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법적인 틀도 잘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개인의 편의보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를 하고 협조를 한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침 같은 것도 잘 따라줬었고요. 지난 9개월 동안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니어캐스팅을 하려고 했고요. 이것도 저희가 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제적인 과학 공동체와 이 과학적인 개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 저희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입안했던 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소위 이 스마트 격리 시스템 혹은 스마트 방역 정보 시스템을 2017년 갖추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 정밀 추적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이 위치 정보를 일반 공중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이 질병 예방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법적인 틀을 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마련해 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슬라이드를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장소 간의 사람들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모바일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3천만 명의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핸드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이 주간 단위로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들의 이동이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18%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가장 최근에 코로나 방역 지침에 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잘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은 이 이동성 수준이 제3차 대유행했을 때의 저점과 아주 유사한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9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죠. 사람들의 행동, 즉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나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스크 쓰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 사용을 잘 안 하던 국가들도 이제 최근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the 네, 그러면 모델 기반의 니어캐스팅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한국의 학계 그리고 또 민간 업계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SIR 모델 기반 예측 그리고 SIR의 또 그 베리에이션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의 행동을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원칙 내지는 방법론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방 조치를 취할 때 감염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가정을 세웠을 때 예방을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전히 감염자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 플러스 또 이 관리, 통제, 방역을 잘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통제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이 팬데믹을 컨트롤을 잘 하고 적절히 개입을 한다면 동적인 디스턴싱, 동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장과 같은 움직임이 아래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적인 디스턴싱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다른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한다면 방역을 잘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보건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트레시홀드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트레시홀드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요. 그래서 이 임계치를 건드리지 않는 한, 공중보건 트레시홀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3차 대유행까지는 우리가 트레시홀드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대유행에서는 우리가 이 마지노선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려고 하기 때문에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측 모델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는 내용은 건너뛰기로 하겠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R가 있어야 한다. 팬데믹 곡선을 예측하기 위한 리어캐스팅이 있어야 한다. 실무가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제약적인 개입 그리고 또 경제 사회 활성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또 정밀 과학자가 있어야 합니다. AI와 과학을 활용을 해서 예측도 하고 또 양질의 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이 정밀 과학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모두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박태성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 백경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임상의이고요. 그리고 전염병 전문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I'm a clinician, I'm going to present the clinical. 제가 이 코로나19의 임상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코로나19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인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글로벌하게 보자면은 약 6,600만 명의 감염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1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률이 전 세계적으로 2.3%입니다. 그 CFR이 2.3%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는 제3차 대유행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큰 폭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지키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보시면은 한국 내에서 여러 지역별로 코로나19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그렇지만 서울에서의 확진자 수가 대구에서의 확진자 수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은 이 연령대별로 코로나19 환자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연령별 구분을 보시면은 다른 나라의 연령별 구분과 비슷합니다. 이 오른쪽에는 미국의 그래프인데요. 미국과 대비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50대와 60대에서 미국 대비해서 한국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이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은 연령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감염과 그리고 임상적인 증상 발현까지 그 사이에 인큐베이션 기간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5에서 6일, 그리고 평균적으로 5에서 6일이고 길게는 14일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임상적인 질환 증세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전염이 가능합니다.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상이 눈에 띄기 전에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코로나19를 확산 방지하기, 특히나 초기에 확산 방지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이제 임상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4일 내에는 일부 환자 같은 경우는 5에서 6일에 폐렴 증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0일 사이에서 크리티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보여주는 것은 이 바이러스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보시면은 이 임상적으로 증상이 발현하는 초기 단계에 많이 바이러스가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 초기에 많이 전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증상이 경증일 때 많이 전염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증세를 보면은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통,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호흡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다던가, 그리고 가래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위장, 심지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조사 같은 경우 저희가 한 3,060명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클리니컬 코스와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 경증, 마일드, 그리고 moderate, 그리고 severe 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5% 정도가 병원에 왔을 때 경증이었고요. 2%가 중증이었고요. 보통 증세를 보면은 열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스피텀이라던가 아니면 근육통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가래, 담, 근육통 이런 것들도 보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할 때 30% 정도가 폐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레터럴 뉴모니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오고 나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진 적가 있었습니다. 경증의 2.5%. 이 그 다음 단계로 악화가 되었고요. 이 증세 발현 14일 내에 악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20일 사망률은 7.7%였습니다. 이것은 중등도였었고요. 중증도에서는 22%의 사망률이었고요. 경증 그룹에서는 이 내원 후 20일 사망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각이나 그리고 후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사례를 봤을 때 이 급성으로 후각이나 미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15% 정도가 미각 상실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중등도 정도의 환자들이 7일 경과하면은 증세가 나아졌고요. 2주, 3주가 지나면은 이러한 미각이나 후각 상실 증세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증 같은 경우가 가장 비중이 많았습니다. 환자의 83%가 경증, 12%가 중등도였고요. 그리고 최중증 크리티컬은 가장 비중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실 테스트 결과인데요. 림프구 감소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 트랜사미나제 레벨이 올라갔고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제나제 수준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 지표도 올라갔습니다. 또 코애귤레이션 테스트에서도 비정상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폐렴 같은 경우가 환자의 30%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경우 이 폐렴이 경증일 경우에는 미처 폐렴을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흉부 CT가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RDS가 가장 흔한 합병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합병증이라던가 아니면은 트롬보엠볼릭 합병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pulmonary embolism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노령층에서 높았습니다. 8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20%의 사망률이 있었고요. 70대 환자군에서는 7% 정도, 60대 환자군에서는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낮으면 사망률은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망률과 또 호흡기 서포트 관련해서 위험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2번 고령층 환자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65세 이상 98명의 환자를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이 관련되는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거의 한 30%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 의해서 이 코모비디티와 그리고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 그리고 동반 질환을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질병들이 많이 사망률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했을 때 한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제3차 유행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증상 환자들, 즉 증상 발현 전에 전염을 시키는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큐베이션 기간은 보통 5, 6일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1, 2주 안에 증세가 완화되지만 일부의 경우 이 5일 안에 폐렴 혹은 10일 안에 호흡기 질환으로 더욱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고령층일수록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Prof.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 박태성 교수님께서 이 AI를 이용한 이 코로나19 팬데믹 감염자 예후 예측에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할게요. Thank you for Dr. John for giving me.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기반 예후 예측을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도입 부분 말씀드리고 데이터 세트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5개의 그 구체적인 목표 하에 어떤 것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란 교수님께서 이미 이 비슷한 그래프는 보여주셨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글로벌 1일 신규 확진자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은 한국의 상황입니다. 이제 2차 대유행을 지나 3차 대유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른편 그래프에 상단이 한 600명에 달하고 있고 오늘은 700명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또 1일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이 글로벌 그리고 우측이 한국의 사망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평균으로 잡은 것이고 또 1일 사망자 수가 평균 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월드와이드 그 현황입니다. 코로나가 멈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까지 총 6,700만 명의 확진자가 있고 또 사망자가 15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빨간 점이 특히 북미 지역 또 유럽 지역에 굉장히 밀도가 높고 인도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또 이렇게 대유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또 미국 백악관의 버크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진 보셨을 겁니다. 올해 4월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일본, 유럽에서도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구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가능성 또 재유행과 폭발적인 확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 7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잘 알려진 그 무신론자 의사가 이태리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명만 병원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10여 명이 들어오고 이제 수백 명이 들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그냥 환자들을 분류해서 누구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누구는 집으로 돌아가서 죽게 내둬야 한다. 계속 평생 세금을 납부한 모범 시민이었다 하더라도 집으로 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없다. 한계에 다다랐다. 매일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내가 지금처럼 쓸모 없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나의 마지막 숨까지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환자들의 임상적인 그 특성이 무엇일까요? 봄에 이 상황에 접했을 때 코로나19 환자들을 대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경증 증상을 보였는데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무증상 환자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능동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고요.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한 개가 승인이 됐고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감염 사례가 있고 또 그 코로나19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후유증이 남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챌린지를 봤을 때 이전의 다른 감염병과는 확실히 특징이 다릅니다. 이런 뉴스에 접했을 때 우리가 우리 연구실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함께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했었던 일들입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통계적 기법과 모델을 만들어서 정밀의학에 기여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상이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환자로부터 얻은 임상 데이터도 있고 또 게놈 데이터, 트랜스크립톰 데이터 그리고 또 이 통계적인 모델을 적용을 하고 AI, 딥러닝 모델을 적용을 해서 유용한 툴을 마련을 하고 또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약물 반응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고 또 예후를 보고자 하고 또 이 조기 진단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좌측과 우측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관심이 가는 마커를 선정을 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하이 디멘셔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커를 선정을 해서 통계적 기법과 머신 러닝 기반의 모델을 가지고 툴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췌장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IPMN 이 췌장암의 초기입니다. 이게 악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마커를 이 췌장암에 대해서 찾아내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구동이 되는 간단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주요한 마커를 선정을 했고 각각의 막대 그래프는 이 마커가 전반적으로 췌장암이 악성 종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 막대의 길이가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쓰였으니까 이제 사용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62개국에서 7만 명의 유저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지역과 유럽에도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이 툴이 이 췌장암 연구에서 이렇게까지 보편화된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올 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준비해 봤는데요. 좌측에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입니다. 각 코로나 환자별로 이제 증상 정보가 있고 또 역학 정보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임상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풋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세트에서 관심 가는 마커를 선별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정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감염병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하고는 맥시멈 임상 심각성 스코어를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임상 심각성 스코어 패턴,
그리고 또 약물 반응, 그다음에 무증상 환자 등에 대해서 이 예측 모델을 세워봤습니다. 최종 목표는 코로나 환자로부터 임상 데이터를 얻어서 이에 대한 예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얻었던 데이터 세트는 질병청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세트에서 3,000명의 코로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로우업 날짜가 5월 29일이었습니다. 저희가 4월 중순부터 이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질병청으로 직접 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할 수 있게 질병청에서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또 그랜트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을 위해서 퍼블릭 데이터를 질병청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5,600명에 대한 이 환자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마지막 팔로우업 데이트는 4월 30일이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일주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분석 작업을 했고 지금 초안을 작성했고 리뷰 중입니다. 이 데이터 세트 외에도 김신우 교수님 이 감염병 전문의인데 대구 상황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2,200명의 대구 환자 데이터를 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번 데이터 세트는 우리가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2번, 3번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청 퍼블릭 데이터와 대구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중, 키, 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또 입원 시의 바이털 사인, 또 동반 질환 등 이런 게 초기 데이터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입원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임상 심각성 스코어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랩에서 얻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청 퍼블릭 데이터와 대구시 데이터를 비교를 했습니다. 5월 12일 시점으로 해서 마지막 질병청 프레스가 36,000명의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게 질병청 퍼블릭 데이터,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늘색이 대구시 데이터입니다. 아래 좌측 하단이 프리퀀시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연령별 비중이 있습니다. 대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령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외에도 이제 성별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여성 환자의 데이터가 더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맥시멈 임상 심각성 스코어 예측입니다. 저희가 질병청 퍼블릭 데이터와 대구시 데이터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최대 임상 심각성 스코어 MCSS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심각성 스코어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맥시멈 임상 심각성 스코어가 뭐냐? 환자가 들어왔는데 경증이에요. 그런데 중등도로 넘어가고 중증이 되고 그 다음에 최중증이 된다. 그러면 여러 이제 CSS 레벨을 거치게 되는데 맥시멈 CSS 레벨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인 거죠. 그래서 모든 환자들에게 최악의 경우는 그냥 사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미 기존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이 이런 분석을 비슷한 데이터 세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ARD
ICU 입원 아니면 사망 등을 아웃컴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데이터 세트를 이용을 한 그 연구가 있고 또 허 박사님도 비슷한 데이터 세트로 연구를 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됐는데 이런 논리 회귀 아니면 XG 부스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를 처음에 질병청에서 받았을 때는 8단계의 CSS 레벨을 줬습니다. 경증에서 시작해서 1이면 활동에 제한이 없다. 2는 약간 제한이 있지만 산소 치료를 요한다. 그리고 3, 4로 올라가면서 네이솔 프롱이나 마스크가 필요한 산소 치료, 그 다음에 5, 6은 호흡기, 그 다음에 7은 에크모, 그 다음에 8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8개로 분류하는 것은 너무나 세부적이기 때문에 이제 4개로 나눠서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경증의 경우 KDCA 질병청 퍼블릭 데이터의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대구시의 경우 또 옆에 나와 있고요. 또 근데 김신우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일을 하면서 체온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경증 중등도의 기준에는 체온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청의 데이터의 경우 경증 환자가 4,400명 79%, 중등도 330명, 중증 512명, 그리고 최중증 304명입니다. 그런데 대구 데이터세트 같은 경우에는 경증이 30%, 중등도가 40%, 그리고 또 중증, 최중증이 17%, 9%였습니다. 경증이었던 환자가 중등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체온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세트를 가지고 또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종합해서 경증 대비 나머지를 받고 경증과 중등도를 하나로 묶고 중증 이상을 또 하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중증만 하나로 떼내고 나머지 그 이하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바이너리 분류가 나옵니다.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성공률에서 S자 곡선이 나왔고 또 랜덤 포레스트도 적용을 했습니다. 트리 기반 모델인데요. 보팅 애그리게이션을 통해서 그 프리딕션 결과가 잘 나왔고 또 빨간색과 녹색을 합쳐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고 인풋 변수가 있고 아웃풋 변수가 있는데 인풋 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초기 증상 그리고 또 아웃풋은 그 임상 심각성 스코어입니다. 여러 레이어를 중간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드를 웨이인 로 교수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현재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자라고 3월에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데이터 세트를 제가 취합하고 다시 웨이인 로 교수님께 연락을 했더니 이미 미국 데이터 세트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서 더 이상 저희 연구소와 연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이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직관적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저희가 단일 변수 분석을 했습니다. 변수 하나씩만 봤습니다. 그리고 맥스 CSS 레벨 4개가 나왔습니다. BMI, 심박, SBP, 체온, 연령,
이게 그리고 또 남성일 경우 CSS 레벨이 높을 확률이 높았고 또 다른 동반 질환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 인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통계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구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리스크 팩터를 여기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초기의 바이털 사인과 임상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리스크 팩터를 찾았습니다. 또 엑스레이나 CT 이런 영상도 도움이 됐습니다. 각 연령별로 봤습니다. X축, Y축으로 나눠서 연령을 X축에 두고 이 임상 심각성 스코어를 Y로 뒀을 때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심각성 스코어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남녀로 나눴을 때 여성이 임상 심각성 스코어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 곤란 같은 경우 이런 증상이 보이면 또 임상 심각성 스코어가 높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각 변수를 이렇게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뇨라면 또 오른편이 yes고 왼쪽이 no인데 오른편에 속하면 이제 그 CSS 스코어가 더 높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같이 살펴봤을 때 질병청 데이터와 대구시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21개의 리스크 인자가 있었습니다. 이 available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복수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또 랜덤 포레스트와 로지스틱 회귀 DNN, Deep Neural Network를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대구 데이터 세트를 봤을 때 AUC가 0.935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AUC 값 중에 정말 높았습니다. 그만큼 예측력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경증과 중등도와 중증, 최중증을 나눠 봤을 때는 예측력이 조금 더 떨어지고요. 또 최중증만 따로 떼놓고 나머지를 봤을 때 예측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직관적인 결과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노모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질병청 퍼블릭 데이터에 대한 노모그램이었고요. 여기에 각 마커에 대해서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3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웹페이지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임상 심각성 스코어의 패턴 그 경증에서 중등도에서 경증이다. 그럼 괜찮습니다. 경증, 중등도, 중증. 그런데 경증, 중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제 각각 그 스코어가 변화하는 패턴이 다른데 이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면 CSS 점수가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대구 데이터를 가지고 일부 패턴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 인자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봤던 거는 경증 환자만 봤던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은 마쳤고 또 이것 또한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고요. 아래편에 보시면 저희 웹사이트 URL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서요.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치료 기간입니다. 대구 환자 37세 환자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지 아십니까? 102일 입원하는 환자도 있고요. 전 목사는 2주밖에 입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환자마다 치료 기간, 입원 기간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치료 기간 내지는 입원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질병청 퍼블릭 데이터와 대구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치료 기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질병청 퍼블릭 데이터와 또 대구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그 두 개의 결과를 컴바인을 했고 이 데이터를 장기 입원, 단기 입원으로 바이너리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물 효과 분석입니다. 저희가 켈레트라,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스테로이드 그리고 또 질병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봤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각 환자마다 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랐는데요. 약물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지기도 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before 트리트먼트, after 트리트먼트로 이제 세로 가로로 정리를 해봤는데 마일드였던 환자가 치료 이후에 모더레이트가 되느냐, 스비어가 되느냐, 크리티컬이 되는가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이 최악의 시나리오겠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 파란색이 이제 증상이 개선되는 거니까 굉장히 양호한 시나리오입니다. before, after 치료 스코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증상 환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 대구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7,000명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는데요. 5,000명은 생활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증상 환자는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그런 환자였고요. 카플란 마이어 플러스로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값을 봤을 때 증상 환자가 27일 또 무증상 환자가 24일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로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줄은 20세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 0.42 유증상 환자 무증상 환자가 이제 42%인데요. 20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무증상 환자의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올라가게 되면서 유증상 환자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현상을 관찰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녀로 나눠 보겠습니다. 여성 중에 무증상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5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데이터 세트 2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질병청에서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 세트까지 3개인데요.
이런 유형의 연구를 실제 임상에 적용을 해서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 분야에서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데이터 세트가 좀 오래됐습니다. 대구시가 마지막 팔로우업이 8월이었고 질병청 데이터는 마지막 팔로우업이 4월 말이었습니다. 또 임상 변수에 많은 그런 차이도 있고 데이터 통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데이터는 최신 데이터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더 데이터가 많아야 되겠고 또 데이터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밖에 나올 게 없다. garbage in, garbage out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질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지만 양질의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표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후행적 연구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계만 잘 하면 양질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임상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통계팀, 또 임상팀, 이 박사님, 허 박사님, 그리고 또 김오문 박사님, 전 원장님, 또 수고해 주신 이 코로나 임상팀 우리 학생들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델 쪽에서 일을 해주신 팀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모델링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박종화 교수님께서 스냅 데이터와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네,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청중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서 제가 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연구 결과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정토론자 박종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화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15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예후 예측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래 팬데믹에 대한 예측인데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사회적 면, 기술적인 면, 그리고 어떻게 정부와 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주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의한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네트워크라던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팬데믹 이전에 많이 단절되어 있었고 또 관련 업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 또 바이러스 감염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 같은 경우, 사실 많은 국가 같은 경우 코로나19 대응 면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은 제 생각에는 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나 뭐 컴퓨테이션이라던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학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사회, 시민들 모두가 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서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서로 기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기에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잘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3차 유행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러한 규칙을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에 유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이 이 사회 복지를 저해하면서 이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대유행 같은 경우도 제2차 대유행에 따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나 도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즉,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는 사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미래는 이 두 가지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정부 인프라를 통해서는 이 국민이 정부에 위임을 해준 권한에 의해서 정부가 어떤 특정 집단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이러한 특정 인구 집단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뭐 사업적인 목적이 됐든 종교적인 목적이 됐든 이 규범을 무시하고 모임을 갖는다던가 그러한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현재까지의 이러한 팬데믹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은 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을 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러한 정보를 공중에게 아주 투명성 있게 개방했습니다. 그것도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이와 더불어서 이 의료진들도 굉장히 각 지역에서 대응을 잘했습니다. 이 환자들을 잘 치료했고 예를 들어서 뭐 공항에서 그 다음 장소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의료진들이 잘 준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잡한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IT, 즉 GPS라던가 이런 기술의 도움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일단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기 관리를 잘 못한 것이 이 위기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과 더불어서 과학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의 상황은 우선 이 백신이 나올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은 어떠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인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 실수에 대한 데이터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스크의 유효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과학자로서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웃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입 앞에 마스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의료 전문가들도 마스크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의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백신은 치료제도 아니고 그냥 바이러스의 입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 엄청난 백신과 병균에 접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것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정책 입안가들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과학적인 팩트와 과학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러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교수님께서 이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데이터 과학자로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와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과 그리고 실제 병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병원, 이 3자 사이에서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사실 저는 박 교수님께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샘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울산시에 살아서 울산의 여러 관계 당국의 데이터를 위해서 접촉을 하면은 데이터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부나 시 관계자하고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걸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관계 당국들에게 환자가 협조를 하기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해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떤 컨소시엄을 조성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아주 조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 다음에도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유로넷이라던가 여러 가지 예측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알고리즘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 CDC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들의 결과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어떤 공공자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CDC가 앞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이 공공자원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공개적인 방법으로 데이터가 쉽게 효율적으로 수집이 되고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관계부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조속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통계 개발원 원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연구를 할 때 데이터 수집의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여러 관계기관 사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공유, 처리, 활용, 이 과정에서 AI 활용, 딥러닝 활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미래의 R 값이라던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본이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 이렇게 유명한 저명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잘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플레이어가 바로 정부입니다. 사람들이 정부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권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과학적인 권력 혹은 뭐 금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이 필요할 경우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용감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공장 이런 경우도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학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것. 그런 면에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데이터 공유, 테스트 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보다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권한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과학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이러한 팬데믹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학 네, 박종화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배경으로 띄운 화면이 마음에 듭니다. 빛나는 우주를 배경으로 두셨습니다. 저희 투샷으로 비춰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주 화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이제 박종화 교수님의 토론을 즐겨 들었습니다. 제가 좀 소시적에 런던에서 있었는데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임상적인 기반을 먼저 백경란 교수님께서 다져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how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머신 러닝 그리고 또 딥 러닝을 유용한 툴로 사용을 해서 이 환자들의 이 스테이터스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얘기를 또 박태성 교수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지정 토론자이신 박종화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는 결국 인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과학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그리고 또 정부가 맡아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박종화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분 발표자께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두 분 발표자께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교수님, 혹시 박종화 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백경란 교수님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으로서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박태성 교수님 먼저 박종화 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에게 질문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박종화 교수님? 예, 정말 인상적인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고 또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박종화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시고 또 그런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유례 없는 챌린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3T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략적으로 나아가서 감염병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저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코로나19에 맞서서 싸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게 뭐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다라는 카드를 오픈하고 그걸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병청과도 일을 했습니다만 데이터 공유를 많이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기 데이터, 5월 데이터밖에 못 받았고 최근 데이터를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풍부한 데이터가 있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관료와 과학자들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러면 또 상대방이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과학계와 정부가 잘 해왔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Taesung. 네, 감사합니다. 백경란 교수님께로 제가 넘어가기 전에 박태성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Just pose one. 네,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측 모델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서 좀 더 양질의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AI 툴의 정교성, 예측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워킹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단계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노그램 툴을 개발을 하셨는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분야는 어디인가요? 예, 과학자 또 통계학자로서 이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연구 그랜트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결과를 출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계약이 질병청과에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부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코로나에 맞서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 관료들과 일을 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로는 제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예측 능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측 결과를 또 감염병 전문의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있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더 중환자실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병상을 비워줄 수가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운영을 하는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비용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자원 배분 할당에 적용을 하면서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이 의료계에 제안을 해주셨고 또 아마 온라인으로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또 의료진이시라면 지금 방금 그 툴을 직접 보셨습니다.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박태성 교수님께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향후에 같이 또 협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박종화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소년 합창단의 지휘자였었습니다. 제가 정말 팀 플레이를 즐깁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 유능한 인재들, 학자들,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So I think I gave you some time. 백경란 교수님께 그러면은 혹시 박종화 교수님께서 주신 코멘트에 대해서 응답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는 임상의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델링은 제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AI 활용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리고 또 이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도 모델링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박태성 박사님 그리고 박종화 박사님 모두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보여주신 것 같고 좋은 코멘트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음번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더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질병,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다른 질병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그 바탕이 되었고요. 이번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대응도 훨씬 더 정밀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떤 위치 기반 정보라던가 그리고 또 의료시설 준비 도 더 잘 갖추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협력 관계는 위기 대응하기에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박태성 교수님
그리고 박종환 교수님의 코멘트 듣다 보니 제가 궁금해졌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임상이신고 또 교수님이시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러 임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또 이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부작용으로서 이 정신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부작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주시겠습니까? 불안이라던가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겪을 경우 어떠한 것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런 정신적 부작용 대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도 답이 없으셔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인 문제는 이 질병 자체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2차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환경,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런 부차적인, 2차적인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환자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그런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환자이고 지금 그냥 질병에 걸린 환자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도 피해자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환자들도 보다 이 사회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더 많은 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진단 테스트에 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라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환자라고 그냥 용어를 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임상 전문 의로서 교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태성 교수님도 좋은 연구를 해주셨고요. 언젠가는 이러한 연구들의 후속 연구가 있어서 또 나중에 환자들이 회복하고 나서 이 후속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해외에 회복된 환자의 후속 연구 사례를 보면은 이 코로나19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정신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겪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질병은 치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 그리고 우울증 이것은 또한 많은 경우 많은 국가에서 자살 시도하고도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예방 조치를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맥락 하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몇 가지 첨언하시겠나요? 네. 네, 사실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이런 정신적인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각 분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You heard 네, 지금까지 커멘트를 들었고 또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답변을 들으셨는데 한 분씩 1분 동안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강조하실 부분 강조해 주시고 또 제안을 해주실 게 있으면 지금 온라인 청중분들께 또 여러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교수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한국의 경험을 공유를 해야 한다.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하고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3T를 했던 것, 또 이 환자들의 예후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이 인프라를 자동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경란 교수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와는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략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긴밀한 협력이 과학계와 정부 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성 교수님. 예,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분 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 토론자께서 정리 발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4월에 참석했던 최초의 온라인 글로벌 회의가 기억이 납니다. 한 70명 정도가 온라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캐나다의 학술연구원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 산하기구인데 전 세계 석학 70명이 모여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4월에 다룬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첫 번째, 협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협력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필요하다.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이걸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팀 플레이를 해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만 잘하면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회의에서 나왔던 메시지는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 간, 비정부 기구 간,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하고 이들의 노력이 조율돼야 한다. 그 이야기가 제가 참석했던 4월 회의에서 나왔는데 오늘 또 그 공통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매진합시다. 계속해서 이 곡선이 평평해지고
또 연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팀 정신을 발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